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룡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 좀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론을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론은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론은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론은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 중이던 기자를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 중이던 세계일보 기자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요, 이 세계일보 박모 기자를 수취인으로 한 등기 우편물을 임의로 대리 수령했다고 합니다. 네. 이 우편물에는 모 지방검찰청 A 차장검사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단체 간부로부터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물은 당일이 아니라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박 기자에게 전달됐는데요. 네. 우편물은 겉봉이 뜯겨졌다가 이 비닐 테이프로 다시 봉합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일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등기 우편을 대리 수령한 뒤 실수로 우편물을 뜯었다가 다시 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직원이 그 뒤에 등기 우편물을 박 기자에게 전달하는 걸 잊고 있다가 뒤늦게 전달했고 내용물은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참 유치원생도 이런 해명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형법 316조를 보면은 비밀 침해죄라는 게 비밀 있습니다. 침해죄. 네.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이 비밀 침해죄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베큐장 화재로 사상자 10명을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 오늘 경찰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담양 H펜션의 업주 부부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광주 북구의회 의원인 최모 씨는요. 이 펜션은 아내의 소유이고 자신은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펜션이 국유지에 지어진 불법 시설물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펜션의 실제 주인은 부인 강 씨가 아니라 최 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실제 주인임을 확인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요. 이 방학 중 생계 대책 수립 등을 주장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전국 여성 노조 등 3개 노조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이들 중 60% 이상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 급식을 조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급식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일단 파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섭을 한다 이런 방침이지만요. 예. 이 노조가 요구하는 이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대략 3가지입니다. 방학 중에 생계비를 지급할 것 그리고 방학 중에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생계비를 지급해라. 네, 그다음에 장기 근속수당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네, 급식비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렇군요.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3위원을 통과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오늘 그 새벽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일단 내용을 보면은요.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저지른 인권 유린 실태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 소동은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한의 반응이야 그렇다 치고 일단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죠. 네. 그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네. 당장 오늘 중국 대변인도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이 됐는데 아니 무슨 전직 경찰관이 총책을 맡은 이런 조직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도둑을 잡던 사람이 도둑이 됐을 그러네요. 때 정말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피해액만 해도 400억 원, 조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책은 수사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전직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 광주지검에 따르면요. 해외 콜센터를 차린 뒤에 저축은행을 가장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총 5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책 A씨의 동생이자 자금 관리책인 B씨 등 조직원 26명을 일단 구속 기소했고요. 네.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간부급 조직원의 수배 조화를 해준 경찰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경찰관도 또 관련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여 명은 지금 지명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죠. 네.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부대표는요, 이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는요, 우리는 누리과정 부분에서 5,600억 원 순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요, 이 무상급식과 보육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지난 12일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최종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삼성중공업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 매수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주식 매수 청구라는 거는요, 합병 영업 양도 등과 같은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가 그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러한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합병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두 회사는 지난 9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그 주식 매수 청구액이 각각 9,500억 원, 4,100억 원을 넘어서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주식 매수 청구액이 삼성중공업은 9,235억 원, 삼성엔지니어링은 7,063억이 돼서 모두 1조 6,299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 이를 부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합병 추진이 무산되면서 그 19일 오늘 그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요. 이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6.39%, 9.31% 동반 급락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건설과 중공업 분야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 계획이 취소되기는 참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네. 삼성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계획이 틀어진 사례도 있던 일이고요. 예.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 내부의 반응은 다행스럽다는 쪽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의 양사의 합병 계획 자체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이 합병 무산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합병은 해양 부분을 키우는 사업적인 이유에서 추진이 됐지만 실제 합병을 한다고 해도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오히려 자금 여력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 합병은 다소 악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이제 차질을 빚은 것인데 그런데 그룹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우선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두 회사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 아닌 변방에 있는 계열사여서 네. 그룹 지배구조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는 이 두 회사가 조만간 재합병 추진에 나설 것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 삼성중공업은 오늘 합병을 재추진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반면 그 회사 측이 이 합병 추진의 목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죠. 플랜 B를 제시해야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것이라면서 이 두 회사가 합병 계획을 해제한다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재합병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케아라고 있죠. 예. 네, 가구업체인데 스웨덴 가구업체인데 예. 다음 달 18일 개점을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매장을 공개하고요. 또 예. 판매 중인 세계 지도의 일본의 표기, 네. 예, 일본이라고 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고 예. 또 선진국보다 비싼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저도 오늘 매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KTX로 서울역에서 15분 정도면 광명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차로 5분 정도만 달려가면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사실 원래 이케아는 당초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논란 표기가 일자 코레일 측이 이케아의 행사 전날 행사 일정을 취소를 시켰고 네. 이케아가 부랴부랴 광명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케아는 세계 지도의 경우 수정을 논의 중이지만 리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호구와 고객을 합친 속어입니다. 한국 고객을 호갱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케아는 이 가격을 바꿀 예정은 없다. 문제가 되는 제품들의 경우에, 그리고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시장 분석, 제품 생산지, 유통 경로, 환율, 관세, 제품 수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 한국에서 더 싼 제품도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한국 시장에 맞춘 가격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계속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가보니까 이게 한 달이나 지금 개점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장 내부를 일부 공개했는데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지하 3층 지상 매장 2층에 연면적 13만 1,550제곱미터입니다. 전 세계 이케아 매장 가운데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예. 가구, 침구, 생활, 주방용품 등 8,000개 제품을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 한국 가정을 80군데인가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한국 고객들이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이케아 매장 가운데에서도 아동 코너를 가장 크게 꾸몄고 또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수납 가구, 또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타일의 가구를 많이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 파리에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강제 송환 과정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다 보니까 예.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 송환 과정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은 유학생 한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모 씨. 네. 네. 북한의 최고 대학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닌 엘리트로 지난 2011년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유학을 온 10명 가운데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씨는 프랑스 건축 부문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하지만 장성택 처형 뒤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아버지가 숙청을 당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데 이어서 자신마저 강제 송환되자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씨는 현재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유학했던 라빌레트 건축학교 측도 경찰이 지난 14일 한 씨를 찾으러 왔다면서 최소한 15일 이상 한 씨를 본 사람이 학교에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유학 온 학생을 북한 당국이 강제 소환하려던 것이 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적 마찰은 물론이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와 맞물려서 국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트리클로산이라고 있죠. 물비누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됐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트리클로산이 간 섬유화와 감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UC 샌디에이고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네. 연구진이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다량 함유된 트리클로산에 6개월간 쥐를 노출시켜봤습니다. 네.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예. 종양 크기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에게 6개월은 사람으로 치면 한 18년쯤에 해당되는데요. 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사람의 간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량과 유해성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었죠. 네. 연구진은 치약의 경우 물비누와 달리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적은 데다 치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고는 밝혔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뜨거워지자 미네소타주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또 미 식품의약국 FDA도 세정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유럽에 신종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에서 신종 AI가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H5N9형으로 고병원성 신종입니다. 네. WHO의 엘리자베스 먼퍼드 인플루엔자 대응 책임자는 더 많은 가금류가 H5N9형 AI에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바짝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H5N9형 AI가 올해 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며 야생조류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부산 자살예방센터가 경찰과 부산 건강증진센터와 공동으로 자살한 사망자에 대한 단어가 참 이 어려운데요. 심리적 부검입니다.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자살을 앞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심리적 부검에 참여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지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자살자의 유가족이나 또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적 부검 여기에 참여를 하셨죠? 네. 네. 자, 근데 심리적 부검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좀 그렇죠. 생소한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부검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 그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심리적 부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신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죠. 이번 네네. 심리적 부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예. 부산광역시와 부산 경찰청이 심리부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 부산 경찰청이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자살이 발생되면 유가족이 반드시 한번 거치게 되는 과정, 경찰에서 자살 사망에 대한 조서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 자살 예방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유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 네.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네. 이 경찰청이 심리적 부검에 참여하겠다 해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사회작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가 그럼 심리적 부검을 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산의 자살 예방 전문기관인 부산광역 자살 예방센터가 주축이 돼서 예. 16개 시군구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말이 좀 어렵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이제 협조를 해서 예. 총 25명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임상심리사들이 한 10개월 동안 심리부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상은 전부 몇 명을 상대로 하셔서 하셨는지. 이번에는 이제 유가족을 중심으로 했고요. 예. 실제로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심리적 부검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10개월 동안 약 40명의 유가족들이 이제 경찰에 소장한 우리 개인 정보를 조회해도 좋다거나 네. 아니면 심리부검에 동의하겠다라고 하셔서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10개월 동안 40명이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네. 한 광역 단위에서 10개월 동안 40명을 조사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2014년도에도 제 2차 조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데이터가 잘 축적된다는 건 굉장히 부산광역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이번 심리적 부검 결과를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어떤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까, 그 자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이제 40명의 그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았던 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 실업이나 아니면은 불안정 고용 때문에 아주 임금 자체가 낮거나 소득이 들어왔다 안 나왔다, 이 굉장히 불안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가 1차적으로 이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자녀나 노부모 부양 부담이 내가 맨날 이제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서 생기는 이 부양 부담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건 주거비라든지 공과금 체납, 이런 일상생활의 지출액이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았던 게 가족 갈등이라든지 대인관계 갈등도 약 가족 갈등의 경우는 한 32.5%, 그다음에 대인관계 갈등은 한 22.5%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정신질환이 한 10%,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독이나 외로움, 무기력감 같은 게 한 40% 정도로 굉장히 이 정신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가족 갈등, 그다음에 이제 소득과 지출 문제가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나오는 이 경제적 부담들, 이런 것이 거의 이제 자살 원인의 두드러지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부담은 전부 몇 %나 나왔습니까? 네? 자살 부담은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전체를 다 합치면 예. 이것도 한 53% 정도 53% 알겠습니다. 자, 이 자살하신 분들은 자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것이 나타났나요? 그 자살 전에는 이제 행동적인 특징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 예. 조사에서는 예. 이제 총 40명 중에 55%의 22명의 사망자들의 경우는 자살 시도 전에 사망자가 좀 죽고 싶다, 네. 이런 의미의 말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라기보단 슬쩍 지나가는 말로 내가 참 살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건넨 적이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아주 잠을 많이 자는 경우, 평소보다 네. 이런 경우가 한 8%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는 이런 행동의 철회가 한 27%,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술을 계속 마시는 이런 음주 행위가 늘어나거나 증가하는 것이 한 25% 정도였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우울이라든지 무기력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인다든가 죽고 싶단 말을 한다든가라는 말도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예사로 들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유가족들의 정신건강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든가요? 유가족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모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 자녀를 잃은 노부모의 경우 그 자살 위험성, 이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갖는 자살의 위험성은 최소한 15배에서 30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 유가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눈다면 그 하나는 왜 내 가족이 자살을 했을까?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 못해줬던 것,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다른 죽음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터부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애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가족의 정신건강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부검이 이분들이 그런 고통을 좀 호소하기도 하고 내 가족이 왜 자살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치료적 효과는 없지만 정신건강을 좀 더 한번 그 지역사회에서 이 유가족의 마음을 읽어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사후 관리의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리적 부검 결과가 앞으로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거나 또 치유하는데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죠. 핀란드 같은 데서도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지영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퇴근길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인로 마포대교 방면 서울교 남단에서 서울교 북단 구간 5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택시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 혼잡한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기름 램프에서 정론해부 구간 3차로입니다. 승합차와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노들로 는 잠실 방면 여의하류 나대목에서 지금 마포대교 북단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한강대교 남단을 지나 중앙대 입구까지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도 꾸준하게 많습니다.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도심 안쪽은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내곡터널 북단부터 구룡터 남단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영동 3교를 지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앞까지도 차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쪽으로 사당역부터 경문고교 앞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2272번님께서는 북한 주민에게도 기본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문 꼭 닫아 걸고 제왕적 통치라니요.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뉴스 게시판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꿔봐야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첫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예, 홍성걸 교수님.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군 출신을 앉혔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군 출신, 특히 육사 출신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거대 공룡 부처다, 10,000명이 넘으니까 국민안전처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우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을 이제 앉혔을 때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그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조직이 그 차관급만 3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인력이 순직이 한 600여 명 되는데 이게 대부분 현장 인력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공룡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까닭은 없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경찰청은 11만 명이 넘습니다. 청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업 조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미래부는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미래부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하죠. 우정사업본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우체국 아, 인력이 예, 예,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부 인력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도 본부 인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현업의 인력들 특히 해경 인력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커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제 이게 법 개편이 됐잖아요. 정부조직법 이제 법 개편이 됐고. 김경진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6월인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을 사두체제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는 이제 법질서 준수라든지 어떤 공직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역할을 총리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라든지 통일 외교에 관한 부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사회 문화 부분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구상하던 그대로 아마 이제 법의 틀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게 꼭 뭐 가방이 좋다고 그래서 참고서나 전과가 좋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대통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처음에도 보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름 바꾸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떤 이 부서에 A 부서에 있는 것을 B 부서로 일정 부분 옮기고 이랬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세월호 3차가 터졌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필요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완성하셨을 텐데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사를 하셨으면 국민들이나 언론에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설명을요? 가령 이번에 이제 통일부 차관이 물러났잖아요, 보면. 아, 예. 예,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왜 사퇴했는지가 사실 이제 추측만 하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전 현직 그 방사청장이 물러났잖아요. 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물러났고.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굳이 지금 물러나겠다고 본인이 뭐 준비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러난 걸 보면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방산비리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기는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뭔가 청와대에서 좀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시정 방향을 분명하게 메시지로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이 이제 정확히 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국민안전처도 지금 군 출신 2명,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청 차장 출신이 갔잖아요. 과거하고 똑같이. 근데 이번에 사실 기능적으로 이 경찰 수사권 부분은 경찰청으로 완전히 넘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비라든지 해상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왜 경비안전본부장 차관급으로 과거 똑같은 패턴의 인사를 했는지. 왜 경찰청 출신을 해경 쪽에 보냈느냐 이 말씀이시죠. 굳이 경비라든지 아니면 구호 안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냈는지. 그래서 인사의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정 부분 읽히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참 눈도 밝으시네요. 원 세상에. 청와대 대변인이 뭐 이런저런 설명은 했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사청장 여기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 상당 기간 이미 재직을 했었고요. 방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 사유가 있었죠. 사실상의 경질에 해당하는 거고, 국민안전처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안전처라고 하던 이 국민들 기대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과연 이 부처가 국민 안전을 정말 확실하게 받아내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 해양 경찰하고요. 예. 그 소방방재청이 사실상 합쳐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재난 안전 업무가 합쳐진 건데요. 해양 경찰의 업무하고 다른 재난 업무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이 그 해양 경찰이 할 그 해양 주권을 우리가 수호하는데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김 변호사가 거기 해양 그 본부에 경찰청 차장이 갔다. 그걸 이제 의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전혀 의아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경을 사실상 해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저 본부장을 해경 출신으로 앉히면 그 뭔가 이 처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징벌적 요소가. 네.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이 간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그런 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징벌이다. 네. 일종의 징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양청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만 본부로 바뀌었지 해양경찰청이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거의 다 갔죠. 오히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해경 자체를 불과 세월호 사태가 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해경 해체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죠. 대통령께서 이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직으로 간 거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오래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정부 들었으면 제가 보기엔 거의 틀림없이 다시 원상 또 바뀐다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어떻게 바뀐다고요? 해양경찰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소방방재 재난안전이 하나의 처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독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것이. 방금 홍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해경이 독자적인 필요나 기능이 분명히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세월호 사고 직후에 어떤 이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그냥 기구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다. 너무 이게 섣부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얘기 자체에 기속돼서 지금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근데 실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해체되거나 어떤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따름이다. 조직 거의 다 갔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이제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하고 안전에 중점을 둔다면 실은 해양경찰 내부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을 승진시켜서 경비안전본부장을 두든지 아니면 차라리 해군 출신을 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임명을 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 같지 수사권을 떼어내서 일반 경찰로 옮긴다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경찰 출신을 다시 여기 보임한다 이런 것은 인사 자체가 뭐가 앞뒤가 제도의 변화와 사람의 보임은 이게 앞뒤 안 맞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 당평 인사 측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당평 정책의 가장 핵심은 역시 당평 인사인데 당평 인사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5대 권력기관장이 전부 영남 출신으로 메꿔졌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경찰은 이제 PK 출신이고 그다음에 국세청하고 이번에 이제 보임된 공정위원장이 TK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이제 영남 출신이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임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데 과연 비영남권 출신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노력하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편중된 인사라고 하는 비판은 일정 부분 타당한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그 문제는 그렇게 이런 인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믿을 만한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그 탕평 인사까지 고려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싶고요. 오늘 사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겁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인데 삼성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정부 조직에요. 상당 부분 그 민간에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정통부 장관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보면 배순훈 대우전자 전 사장 또 남궁석 그 삼성 SDS 사장도 들어갔고요. 또 진대재 삼성전자 사장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CEO 출신이 입각한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초반에 과기처 장관의 김진현
언론인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G7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걸 창출을 하는 그런 아주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인사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공무원 연금 문제도 지금 이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서 과연 삼성 출신의 민간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인사권자의 이걸 결정을 존중을 해서 우리가 좀 두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인사 참사로 비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인데요. 김경림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삼성의 힘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삼성의 힘이 큽니까? 예, 어떻게 잘하십니까? 국가 안에 조그만 국가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단말기 통신법, 단통법도 이 분리고시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고시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게 결국은 삼성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삼성의 힘이 큰 이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전체적인 인재를 보직시키고 보임하는 거기에 삼성 출신을 논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께서 장 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 임명하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인사처장을 이제 이번에 법률상 새로 신설해서 보임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과연 이 사람을 또 이 기구를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 지금도 사실 얼마 전 지난번에 이기 장관 내각도 비선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혹여 비선에서 의지를 했다면 이제는 정식 인사처를 통한 어떤 인재 발탁이라든지 평판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그 부분은 국민 전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0712번님께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홍 교수님 말씀에 대한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지쳤습니다. 어차피 다음 정부 들어서면 원상 복귀될 텐데 뭐하러 소란을 피우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8011번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왜 군 출신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을 맡은 걸까요? 6133번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데 세월호 때문에 심기일전에서 일을 잘해보자고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노다, 친노다 맨날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오늘은 아주 50대 기술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안이 지금 상당히 이 부족한 것을 그냥 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사실은 문재인 의원 쪽에서도 소위 친노 세력이죠. 가장 다수파고 가장 지배적인 그런 정파인데 기회파인데 문재인 의원이 나가자니 다른 쪽에서 문재인 의원 나오면 우리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럼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는데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분들을 보니까 과거에 다 한 번씩들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기술원 그래서 사실상 김부겸 의원 이렇게 이 요청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박영선 언론에서 박영선 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박영선 의원 지난번에 원내대표에 올려놓은 게 소위 친노 세력 아닙니까? 올려놓고 또 흔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도 사실은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계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계파색이.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수의 계보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죠. 손학규 전 대표 계보라고 하는 게 그게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손 대표는 어쨌든 지금 강진의 토굴 속에 계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놓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렇게 분당이다 뭐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런 진퇴양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누가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대학에서요. 누가 들어오면 다 사표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들어왔더니 사표낸 사람 없어요? 사표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장조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비노계가 사실상 어떤 문재인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당을 만들거나 탈당할 거라고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탈당이나 분당 같은 사태는 안 생겼습니다. 예, 탈당하는 순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까지 거대당에서 제 어떤 3당을 만들어서 갔을 때 그렇게 생존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어떤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결정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나 당의 중심으로 옹립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존할 확률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탈당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비노도 사실은 이 친노하고 어떤 진검승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검승부가 예. 당대표 선거에서 어차피 지금 비노에서 이제 호남 쪽에서 여러 가지 뭐 강연회 하고 다니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원들이 호남 출신의 어떤 평당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연을 할 게 아니고 이 당원들을 설득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당대표 당선될 생각을 해야지 당을 깨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분과 이 세 남자의 정치 이슈를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저 따끔하게 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이래야 야당이 발전할 겁니다. 라는 얘기. 네, 김경진 변호사님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큰 일을 문재인 의원 당연히 출마해서 본인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문재인 의원이 가령 온실 속에 뭐 화초처럼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차기 대선 후보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출마할 기회가 넓어진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또 여러 사안에서 깨지면서 부대끼면서 정치력도 늘어나고 또 국민들과 호흡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 승부에 정면 승부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 정면 승부를 하라. 네. 그다음에 뭐 저도 비슷한데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소위 뭐 적전 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적전 분열. 물론 그 여당이 적이라는 새누리당이 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모든 걸 추슬리지 못하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밖으로 어떤 통일된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고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도 좀 상실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정당당하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당권을 잡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나오면 뭐 불공정하다, 뭐 당권 대권 분리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궁시렁대는 소리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를 계속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6249님께서는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 하는 까닭은 국민들이 편히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3842번님께서는 홍성걸 교수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금 국회 때문에 예산 심사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이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글쎄, 이제 저희 스스로가 이제 어떤 타협의 유전자를 스스로 좀 길러내야 되는. 타협의 유전자를 길러라.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지금 소위 과정에서 벌써 10조 이상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결국 이것을 국민들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이걸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 그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9885번님께서는 북한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9826번님께서는 법 이전에 관심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8151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7004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